안녕하세요. 광주 YJ 학생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이슈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들 중에서 국가가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만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를 실행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들을 글로벌 액터, 글로벌 행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국가가 하는 역할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의 가장 큰 강이 타나강입니다. 타나강 하류에 타나 델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300에서 1000여 명 단위로 107개 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부족, 농경 부족인 포코모 종족과 유목민족인 오르마 종족 간의 심한 대립과 분쟁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유는 이 지역이 건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인 오르마 종족이 가축들을 데리고 물을 찾아서 또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다가 농경 부족인 포코모 종족 지역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굶주린 이 가축들은 농경물과 그 다음에 풀을 구별을 못하겠죠. 그래서 오르마 종족의 가축들이 포코모 종족의 농작물을 먹어치운 겁니다. 이에 격분한 포코모 종족 사람들이 오르마 종족의 가축을 죽이고 이게 더 비화되면서 대립 간의 분쟁, 종족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어느 연도에는 건조로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데 또 어떤 때는 이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또 폭우와 홍수로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저희들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어떤 단체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자료들을 모으고 또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배경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문헌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봤는데요. 오랜 가뭄으로 인한 식량, 식수 부족, 포코모 종족과 오르마 종족의 지속적인 분쟁 발생, 반건조 지역으로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 이 말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 지역에 전기 모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동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동 펌프로서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깊이 1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m 이하의 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초보건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 조사한 이 상황이 맞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마을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조사는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한 그 조사의 실제 확인과 또 보완을 통한 자료조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뭐 같습니까? 무엇 같습니까? 이거는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 모습입니다. 가시나무 그늘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조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5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마다 인공 저수지, 워터팬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저수지 옆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 학교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마다 BSF라는 정수기를 보급하고 이 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초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실제적으로 빗물 저수시설 이거는 이러한 포크레인 장비들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에 5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했던 사진이고요. 가로 100m, 세로 60m, 깊이 4m로 그냥 운동장 전체를 파서 약 2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해서
2, 3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한 5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물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 저수지가 다른 저수지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이라면은 그냥 만들어진 저수지에는 사람과 가축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가축의 배설물들이 이 물에 섞이고 오염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은 안에서 깨끗한 물을 그리고 가축들은 밖에서 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수지의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기초를 만들고요.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멋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가시나무 울타리 학교 기억하시죠? 그리고 정수기를 만들어서 이거는 모래와 또 자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 더러운 물을 한 2주 정도 계속 이걸 사용하면은 물 표면에 층이 형성돼서 여기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를 잡아서 유기물의 오염물의 95% 이상을 정수한다는 그러한 BSF 정수기입니다. 이걸 한 가정에 하나씩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있더라도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기초보건위생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러한 수자원 개발 파급 효과를 보면은 물 때문에 물을 찾아 이동하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질병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또한 부족 간의 물 분쟁이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히 깨끗한 물을 사용하니까 수인성 질병들이 예방되겠죠. 그리고 물을 찾아 5시간씩 또는 그 이상 헤매던 아이들이 절약된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변화들을 그들이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을을 바꿔보자라는 이런 지역 주민 스스로의 지역개발 사업이 실시되는 거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대가 이 수자원 사업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멋진 건물을 만들어서 훈련센터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자기 마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서로 사례들을 나누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자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훈련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파보자. 타나 강 주변에는 아무래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희들이 훈련시켜서 본더 리그라는 그 지하수를 개발하는 장비를 가지고 훈련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하수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가축들이 함께 이용하게 되는데요. 가축들이 이 우물 주위로 몰려들어서 물을 먹고 또 배설물을 배출하고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 오염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결국은 지하수 전체가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모든 펌프에는 물이 최소 10m 이상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훈련 받은 이후에 만들어진 이 우물의 차이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좀 더 확대해 보면은요, 이 우물은 물이 있고 또 이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버려지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 버려지는 물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바나나, 나무, 유실수들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멋진 벤치, 의자들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물도 기르고 또 서로 소식들도 나누는 정보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줬던 것이죠. 놀라운 마을의 변화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Jina langu ni Daniel.
Hii ni jamii yangu. Baba yangu ni mkulima. Anafanya kazi kwa bidii ili asaidie jamii yangu. Hiki ni kisima chetu. Ni kisima cha jamii. Kisima hiki ni cha manufaa sana kwa jamii, lakini wakati mwingine huharibika. Ikiharibika tunateseka sana mpaka tunatumia maji yasiyo salama au safi kama kitambo, kama maji ya mto au ziwa. Hapo ndipo baba yangu husaidia sana. Najivunia kuwa naye fundi wa kisima. Bila msaada wa nje au wageni, unaweza kupata maji safi.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바로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센터에서 이 일들이 바로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스스로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찾아서 함께 풀어갈지를 또 의논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의 마을을 바꿔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멋진 마을의 변화, 나무 밑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멋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으러 온 지역을 헤매다 종족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공포 가운데 든 사람들이 마을 앞에 있는 큰 저수지에서 깨끗한 물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으로 이런 놀라운 한사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이런 다른 나라를 도우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도움들을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는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잘 사는 나라가 어렵고 힘든 다른 나라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돕는 그런 모든 협력들, 노력들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확산돼서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또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진국들은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도울 테니까 다음에 유엔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 이게 정치 외교적 동기고요. 경제적 동기는 그 나라에 좋은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라를 돕고 관계를 개선하고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그 자원들을 수입한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자국에 특히 우리나라의 물건을 거기다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 동기겠죠. 이런 정치 외교적 경제적 동기도 있지만은 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조금만 돕는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돕는 이거를 인도주의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동기들로 국제사회는 서로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돕기 위해서는 재원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OD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DA는 공적 개발 원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유상원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적은 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무상원조가 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ODA,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OECD의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당연히 속해 있고요. 여기에 ODA의 90% 이상이 이 회원국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총액이 2018년 1,5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원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를 돕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돕는 나라가 미국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될 건가? 유엔의 공고사항은 국민 총소득 대비 0.7% 정도를 도와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사항에 합당하게 지원하는 나라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5개 정도 나라고요.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했던 미국을 보면은 GNI 대비 0.16%, GNA 대비 0.16%, 공고사항보다는 낮지만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액수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OECD 평균 GNI 대비율이 0.38%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019년도 우리나라는 0.15%. 유엔의 공고사항보다도 훨씬 낮고 또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꾸준히 ODA 이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두드러지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도에는 3조 7,433억 원이라는 많은 양의 재정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울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1조 6,084억 원은 무상으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방과 함께 6.25를 겪으면서 참혹한 시기를 겪어야 했던 대한민국. 폐허 속에서 굶주리며 전쟁의 참상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최우선 원조 대상국이었습니다. 식량 원조는 물론 교육, 보건의료 분야 등의 대민 지원, 국가 기반 시설과 산업 부문에 걸친 대외 원조는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립을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91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창립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유국으로 자리 잡으며 시작된 대외 원조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우리나라 국제 위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어 1996년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 2009년 11월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결정되면서 높아진 국가 위상만큼 코이카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다양한 분야의 대외무상 원조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낸 개발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대한민국 개발 모델의 글로벌화를 이뤄나가고 있으며 60여 년의 경험을 가진 해외 선진 원조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류애를 실현하며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따뜻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당신의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 빈곤 퇴치 기여금 사업, 이게 이름을 바꿔서 2017년부터 내년까지는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국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000원씩을 뗍니다. 그 기금을 모아서 다양한 기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여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0만 명이 말라리아로부터 감염된 약을 제공하고 치료된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96만 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검진하고 6만 명이 치료받고 수십만 명의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당신의 여행이 이러한 결과들. 한 사람 1,000원, 적은 액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따뜻한 원정들이 말라리아로, 에이즈로,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또 미래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죠. 자,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국제개발 구호단체들 중에 어린이재단, 컴패션,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놀랍게도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아이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컴패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은 1952년 6.25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이때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으로 왔던 미국 사람들을, 미국 병사들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맞으면서 창밖을 보는데 매일 트럭에 마대자루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전쟁 중에 무슨 쓰레기 버릴 게 있어서 매일 저렇게 많은 트럭들이 심들을 운반하는가, 그렇게 의아해했는데 어느 날 실러진 마대자루에서 사람의 팔이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 놀라서 뛰쳐나가서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살펴본 그 마대자루가 겨울 동안 그 겨울 저녁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죽어간 동사한 사람들의 시체를 치우는 차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너무나 충격받아서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걸하는 데 사용하는 미군이 먹고 버린 깡통 하나를 들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에게는 먹고 버리는 깡통이지만 이 깡통으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어린 동생들,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지구촌 가난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한국을 도울 것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컴패션입니다. 자, 54년 미국 라이프라는 잡지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컴패션이 되고 월드비전이 되고 어린이재단이 돼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겁니다. 자, 한참 도움을 받던 1960년대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79불이었고 아프리카의 가나는 17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와 또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2010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33위 2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의 잘된 경제 정책, 또 온 국민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도와줬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만든 결과입니다.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엔이 발표하는 인간개발 지수가 있는데 각 나라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2019년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2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듯이 또 모든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면은 경제가 발달했다면은 그 경제력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를 군사력이 발달한 군사 강국이라면 세계 평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오랜 역사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화들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평가해 주는 것. 그거를 국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상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화 지수 180개 중에 42위, 세계 기부 지수 146개국 중에 60위. 여기는 실제적으로 기부를 하는, 그 다음에 낯선 사람 보면 어떻게 돕는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조사한 건데요.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60입니다. 그리고 국제 평판 지수 55개국 중에 31위. 아마 제가 살펴본 최근의 통계가 2018년에서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K-방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제평판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세계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 자문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61위, 갤럽의 조사는 115위.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행복지수는 낮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북한도 우리나라 전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150위라네요. 그러면 북한이 발표한 전 세계 행복지수 1위는 어디일까요? 예,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차마 자기 나라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중국을 1위, 2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2위, 미국이 203위로 제일 꼴찌라고 2011년 발표했네요. 자, 세계 각국의 중산층의 기준들을 보면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급 500 이상, 통장잔고 1억 이상, 해외 여행 1년에 1회 이상. 영국은 페어플레이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미국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겁니다. 예국어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접대할 줄 알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해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꾸짖을 수 있을 것.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요소들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있는 게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자, 국가 경쟁력 순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9년 우리나라를 13위,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순위는 28위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올해 발표한 순위는 5단계 상승한 23위입니다. 국가 경쟁력,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경쟁할 때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바로 이 국가 경쟁력의 순위가 여러분이 회의에 나갈 때 여러분의 경쟁력, 여러분에 대한 인식, 평가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ODA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여러 형태로 돕는
특별히 코이카를 통해서 무상으로 돕는 그런 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멋진 공무원이 되셔서 또 정치가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막대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것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